고생이 많았다며 2020년에도 국민들에게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오찬에는 정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지난 5월 오찬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으로 통상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며 꽤 오랜 시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내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직무 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 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하고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에는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로 영하권에 맴돌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영상 4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2부 문 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합의는 일방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요.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할머님들이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송기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네, 김용민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무슨 뜻인지 또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 시기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합의로 또는 그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네네네. 네, 각하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 결정문에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른바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피해자분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처분됐다거나 뭐 그런 것을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네. 과연 우리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예 이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당시 이제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라든지 네네. 또 불법성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조약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각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헌재가 명백하게 오늘 네. 최종적으로 확인했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이건 저도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약이라면 네.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외국과의 조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헌법재판소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박근혜 정부 시기 위안부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여러 가지 논거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은요. 네네. 일단 이게 구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네. 또 이른바 합의에 의해서 어떤 이 피해자분들의 어떤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의로 인해서 피해자분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기됐다든지 그렇게 볼 수 없다. 즉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뭐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도움이 되는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1965년 청구권 협정 그리고 네. 특히 이 박근혜 정부 시기 위안부 이른바 위안부 합의로 인해서 다 해결됐다. 네. 문제가 다 끝났다는 입장인데 헌법재판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피해자분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네. 따라서 국제법 원칙에 맞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국가가 강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날림 합의를 한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것이 오늘 헌법재판 결정으로 최종 확인이 됐고요. 네. 사실은 어제 26일 서울 고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네,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랑 우리 대한민국 이 서로 이제 합의하라는 그런 결정이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역사 문제 해결에서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의 위반이다. 그래서 향후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 노력을 계속하라.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라 망신을 시킨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서. 과연 왜 그렇게 지금 우리 헌법 또는 우리 법원 또 국제법에 위반된 그런 졸속 그런 합의가 왜 나왔는지 네. 그걸 좀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당시에 저는 미국의 역할도 저는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 결정, 이 합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미일의 어떤 안보 동맹, 군사 동맹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소미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요. 아니 왜 미국은 항상 한국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소미아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요. 그건 결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어떤 순영, 아시아에서의 어떤 평화와 어떤 인권이라 그럴까요? 아시아인에 대한 아시아가 주도하는 그러한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미국이 좀 더 입장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예. 자, 이제 오늘 나온 헌재의 결정,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는 매 초부터 무효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번 각하 결정 이후에 한일 양국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폭을 좀 넓혀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법적으로는 의미이고요. 네, 또 하나는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표현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국제법적 권리인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위한 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권리인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 국제법 원칙에 맞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 해결을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초 이런 것을 좀 확인해 줬다라고 봅니다. 명백한 그들의 가해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그 후예인 일본은 이런 자신들의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요. 징용 문제와 관련해 과거 청구권 협상 때 다 끝났다 이러고 있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권과 관련해서도 줄기차게 일본은 아니 그 새롭게 한일 사이에 합의를 했으면 그걸 철석같이 지켜야지 또 왜 이렇게 이걸 또 뒤집으려고 하느냐라면서 불만을 표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그 앞으로의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금 이제 일본에서요. 적어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제인권법적으로 제대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갖는 의미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국제인권법이라는 어떤 기본 원칙, 네. 이것이 인권 문제이다.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의 인권 문제라는 그런 기본 프레임을 우리가 좀 더 일본에게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 일본에 대해서 한국의 그 법원 판단과 관련해 또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과거의 합의가 어떠하던 간에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마치 지금 일본은 일관되게 우리가 국제법 위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문제가 국제법의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는 네. 이 프레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주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참. 아이고,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이 인권 프레임에 맞게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네. 이 헌법재판소가 더욱더 명백하게 이 위안부 합의 2015-128 위안부 합의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네. 또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써 네. 네, 우리 정부가 좀 더 좀 주도할 수 있고 좀 더 어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송예준님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작은 위로가 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K75848529 이 계정 쓰시는 분 근데 일본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니까 문제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송기호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마련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가 사실상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재차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상춘제에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오찬을 갖고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합의일 뿐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간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요? 벌써? 예. 정주식 편집장에게 2019년은 어떤 해였나 아주 식상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네요.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요? 예, 식상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좀 이상한 한 해였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돌이켜보면 제가 열심히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좀 어느 해보다 좀 말이 안 되는 뉴스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뭐 국회 소식도 그렇고 국제관계 소식들도 그렇고 내년에는 좀 말이 되는 좀 뉴스들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막말도 많았고요. 그렇죠. 예, 갑질도 심각했고. 예, 이 막말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재밌고 웃기는 막말도 많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유난히 좀 혐오스럽고 좀 뭐 이렇게 참기 힘든 그런 막말들이 유난히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올해 마지막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닭강정 주문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아, 이 소식. 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닭강정 배달 사건이 있었죠. 24일 성남의 한 닭강정 가게 사장님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하러 갔더니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우리가 안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문서를 보여드렸더니 우리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으로 주문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결제는 전액하겠다. 뭐 대신 그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3박스만 두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첨부한 사진을 보면 영수증에 이런 그 주문 요청 사항이 써 있었는데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 라는 주문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 사장님은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취소한 다음에 경찰서에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졌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공분이 일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 수사 결과 닭강정을 배달시켰던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불법 대출 사기단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 불법 대출 사기단이 뭐냐면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일반적인 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이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수수료를 떼먹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초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려졌던 그 아들이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보고 이제 걸려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모텔과 찜질방에서 이제 막 그 서류를 조작하고 은행 직원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다고 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좀 나쁜 일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은행 뒷문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앙심을 품고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그 사기단이 그 아들에게 보낸 거죠. 그냥 도망가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그렇죠. 그쳤어야 했는데 보복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예?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빠진 셈이네요. 예,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닭강정 사장님이 33만 원의 매출을 포기하고 경찰서에 네. 신고한 이 선행이 네. 이 사기단 검거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 정신이 정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닭강정 사장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이 사기단이 검거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가면 이런 네. 후회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하필 그 닭강정 집에 주문을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그 닭강정 업체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예, 성남의 한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주문하고 싶어요. 예.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했던 유튜브 방송 대표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죠. 물론 이제 각 정당마다 지향하는 바가 있고 정치적 색채가 있는 것은 존중하는데 아니 그래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관조사기구의 비상임위원으로라도 들어가는 사람을 막말을 했던 사람으로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그 특조위원 9명 중에 이제 야당목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네. 1명 몫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먼저 이분 유튜브 방송에 나왔던 발언들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세월호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괴담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노란 리본을 달고 계시나요?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작해서 정권을 탈취했다. 이런 그거를 하셨던 분인데 네네.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프리덤 뉴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프리덤 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가 이번에 특조위원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네. 이분 어떻게 이렇게 그 유가족을 모욕해온 인사가 특조위에 들어갈 수 있냐라면서 이제 유가족들은 그동안 이제 이 사람의 그 위원 임명을 계속 반대해 왔는데 네. 그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고 특조위 조사 대상으로 오히려 이제 그 특조위에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게 신청을 했거든요. 끝내 임명을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전원위원회, 그러니까 특조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24일 날 이제 사무실을 찾았는데 유가족들이 김 대표의 앞을 가로막았다고 해요. 유가족들이 항의를 하자. 당신 여기 또 방해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항의를 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나를 임명한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앞을 가로막은 유가족들을 업무 방해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길을 좀 뚫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분은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그 직후에 그 대치가 벌어졌던 직후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방송에서 5.18 북한군 침투설이나 세월호 관련 방송은 내가 한 건 아니다. 이 방송에서 이제 5.18 북한군 침투설 이런 걸 막 유포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내가 대표로 있는 그 채널에서 했을 뿐이고 나는 그 개인적인 관련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본인이 대표라면서.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이분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진상규명이 이렇게 늦어진 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진상규명 다 끝났는데 뭐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냐. 이런 말을 했던 분이 갑자기 특조위원 감투를 쓰니까 말을 슬쩍 좀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단원고 희생자 장준영 군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에게 한 모든 악담을 단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당신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을 모두 기억한다.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일가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짧게 살펴볼까요? 네, 마리오 아울렛 홍성열 회장의 갑질과 욕설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네. 홍 회장은 구로공단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제 지금 그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불리는 그곳에 이제 마리오 아울렛을 굉장히 성공을 시키면서 유명해진 인물인데 이분이 지난 9월에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허브 농장에서 네. 자신의 허브 농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 XX야. 개 X. 네. 이게
대부분 전부 XX라서 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직원 쌍욕을 했군요. 쌍욕을. 그렇습니다. 예. 차마 이거는 경찰서 가서 읽어야 될 것 같은. 네네. 직원 3명이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이게 홍 회장이 치우는 순서가 잘못했다. 이 나무부터 치워야 되는데 왜 저 나무를 먼저 치웠어? 이러면서 직원들이 50대, 60대 직원들을 상대로 3차례씩 집합을 시켜서 각각 한두 시간씩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계산을 따져보면 그 시간이 뭐 대여섯 시간 동안 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홍 회장이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마리오 아울렛에서도 이런 폭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마리오 아울렛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 회장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면서 무슨 월급을 받고 사냐? 당장 때려쳐라. 너 아직도 안 때려쳤어? 뭐 이런 식의 폭언을 하거나 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설은 뭐 소개하지 이런 마시고요. 심한 욕설을 그 몇 달 동안 이제 버티다 못해서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았다. 이런 네. 직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참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노동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좀 헤아리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주식 편집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금요일이라 교통량도 많고요. 돌발 상황 때문에 퇴근길이 평소보다 더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북천안 나들목 부근 1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같은 지점에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일대 3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퇴근 정체는 오산 부근과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고요. 또 신갈 분기점에서 한남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일산부터 송내까지 18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일산 나들목 부근과 김포 부근은 사고 여파로 더 혼잡한 상태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여파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으로는 금정산 터널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기각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검찰 개혁 해야 되겠죠? 입시 문제 때문에 많이 실망했고 그래서 구속이 됐으면 했는데 안 됐네요. 12월 27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던 서울 동부지법 앞.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고 법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됐다는 점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감찰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정무적 판단마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네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거다. 따라서 이것은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전 부산경제부시장 유재수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이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발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 양지열 변호사 해설.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입장에서 정말 눈앞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었느냐. 그게 결국 관건이 될 텐데 그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 뭐 폭로를 시작을 했었을 때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가족 수사, 유재수 관련 수사까지 120일 동안 검찰에게 탈탈 털린 조국.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뒷받침.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장기간으로 하고
정경심 교수 구속될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을 이것이 조국 장관이 낙마했던 이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기소될 때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유재수와 관련돼 있어 직권남용 혐의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것은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 모욕주기 수사. 하지만 검찰은 정도대로 수사했다고 설명.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좌고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극 엄호. 장제원 의원.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마당. 박지원 의원과 윤석열 총장의 일문일답.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그런데 법원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 5가지가 달라졌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결국 체면을 구겼습니다. 120일 동안 덜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근데 오늘 서울동부지법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얼마나 힘들까.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더 벌브의 비터 스윗 심포니.
이걸 직역하면 달콤 씁쓸 교향곡이라고 하네요. 네. 함께 하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세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화장실이었는데,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는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어업에서 건강기능식품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2594번 쓰시는 분. 정답이 화장실인데 회장실. 네. 2594번 또 보냈어요. 분장실. 네, 장실로 한번 밀어보시려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5176번 쓰시는 분 변소. 네, 자 그리고 5336 뒷간. 네, 자 송미영님 해우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선식님 토일렛. 네, 자 2593번 화장실 방광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최영우님 정답 행복추구권. 네. 5331번 쓰시는 분 화장실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화장실 정답 보내주셨고 그리고 남겨주신 사연은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정체가 심하네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화장실. 네. 3697번 쓰시는 분 정답 화장실 가고픈 마음으로 내년에는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동합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말이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려나라고 해주셨어요. 4196번 쓰시는 분 정답 요강. 국회의원 1인당 요강 하나씩 주고 국회 회의실에 전부 가둬서 국민을 위한 해답 나올 때까지 회의장 문을 열어주지 맙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빵도 나눠 먹고 그리고 마술 쇼도 할 것 같네요. 네, 정답 요강. 네, 틀렸습니다. 자, 그래요. 곧바로 최영일 평론가 모실까요? 모시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제 오늘 국회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날치기 처리한 선거법은 불법이다. 원천 무효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로텐더홀에서 현재 시각 생중계되고 있는 화면을 보니까 말이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룰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 의석 전쟁. 오늘부터는 좀 심기일전해서 네, 그럼요. 적중률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진행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네, 내일과 모레입니다.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은 농어촌 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농촌 지역 지역 방송에서 전화가 오면 그래요? 전화 인터뷰로 제가 경남, 경북, 울산 소식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요. 야, 일주일에 본인 스케줄이 몇 개인지 정도 세보신 적 있어요? 평균 한 40개 내외 돼요. 일주일에 40개. 전화 연결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160개 내외 정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잠꼬대로 막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어젯밤에 제가 좀 12시 반까지 이 우리 조국 전 장관 이 구속영장 결과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눈을 떴더니 이미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어요. 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선거법이 처리됐는데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이다, 원천무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은 총선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것이 훨씬 정도나 의원직 총사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4월 총선이고요. 네. 20대 국회 사실상 끝나지 않았습니까? 연말에 지금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저들은 막아야 할 것이 있고 또 4+1 협의체는 또 이제 관철시켜야 할 것이 있고 네. 격돌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이 지난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 때 네. 뭐가 그때 이제 상정이 됐죠? 바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처음 있을 때 네. 그때 본회의도 불법이라 그랬어요. 네. 그때 원래는 이제 7시에 개회될 예정이었는데 7시 50분까지 국회의장실도 막았었고 그리고 이제 봉쇄했었습니다. 본회의장을. 네. 그런데 결국은 개회가 됐고 그때도 불법 문의장 사퇴, 네. 아들 공천 이런 구호를 외쳤었는데 오늘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오늘은 조금 진화된 저항 방식이라면 인간띠로 의장석 단상을 삥 둘렀다. 그런데 회의방에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물리적 충돌은 무조건 과거 동물국회라고 불렀던 행위들은 다 위법이고요. 사실은 저지를 해도 의사방해를 해도 이 법에 저촉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지금 저지에 나섰던 의원들 대표적으로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해서 충돌이 빚어졌을 때도 그때 거의 온몸을 던져가지고 의사과에 저지를 들어왔던 했습니다. 이 접수된 법안 팩스를 이 훼손하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 위태로운 사람이 이은재 의원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렇게 심지어는 그 주먹도 휘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흠 의원이 본회의 개회되기 전에 이제 이 아까 인간띠 현수막 두르고 있으면서 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들이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불법에 대해서 대응을 불법이 하면 합법되나요? 아니거든요. 본인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처럼 이 그야말로 말로 주장으로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인의 화술로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죠. 네. 만약에 고발되거나 고소되면은 그러면은 꼼짝없이 또 패스트트랙이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깜짝 놀란 뉴스는 그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이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했죠. 그게 오늘부터 이제 수사 배당이 됐더라고요. 검찰이 지금 판사를 수사하는 겁니까? 그렇죠. 검찰이 지금 판사를 송인권 판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에 이 문제가 발생했던 패스트트랙 생각해 보시면 한참 전에 벌써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어요. 검찰이. 왜냐하면 증거물을 이제 입수하기 위함인데 영상에 다 찍혀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사가 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수사는 정광석화고 어떤 수사는 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수처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답게 또 검찰은 검찰답게 일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원내 지도부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의원들을 회의 저지에 나서게 만들었는지. 만약에 저렇게 해서 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공천 가산점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천을 줘서 당선된들 나중에 법적 처벌 받으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이면은 이제 직을 상실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경우에 이 징역형 받으면은 이제 직 상실이거든요. 벌금의 경우 이제 1,000만 원부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산점이 중요한 거 아니고 공천 혹은 당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법을 만드는 국회니까요. 그래서 참 저거 보면서 놀랐어요. 저 위태로운데 저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뒷감당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본회의 개회되고 예산부수법안 2개 처리하다가 선거법 개정안 상정됐고 필리버스터하고 임기 끝났고요. 저희 임시회가 종료됐고요. 그리고 오늘 2번째 본회의가 열려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됐죠. 그럼 뭐 되겠습니까? 공수처법 이제 상정되겠죠.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통과된 선거법. 이거 비례한국당 나옵니까? 비례한국당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거죠.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은 현재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협의를 해봤는데 함께 갈 수 있는 결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나 한국이 들어가는 당으로 반드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전제 조건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었는데 통과됐잖아요. 네네. 그럼 위성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김재원 의원, 심재철 원내대표, 좀 심재철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 공언을 했죠. 방금 전 로텐더홀 앞에서 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그 비례대표를 네. 그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 네. 국민들의 민의를 담지 못하는 선거법이다. 네네. 그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어요. 그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민의가 담기나 보죠. 뭐 비례대표에 담긴 민의를 네. 그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심재철 원내대표 일전의 이야기를 듣다가 네. 누더기가 되다 못해 걸레가 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현행 선거법은 진리에 가깝나요? 이 지난번 2016년 선거 직전에 네. 누더기로 통과시켰어요. 질질 끌다가. 네네. 그때도 또 예비 후보 등록 언제 하나 깜깜이 선거다. 지금까지 매번 선거 때마다 깜깜이 선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더기는 항상 누더기였다. 그러면 이번에 좀 잘 만드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결국은 또 이게 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성 정당을 만약에 네. 만들 경우 자유한국당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나왔죠. 네네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줄어들고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네. 비례는 이 위성 정당으로 몰고 지역구는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되고 네. 해서 이제 지금 지난 2016년 19대 이 20대 국회가 창출하던 때 총선 네. 그때의 정당 지지율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최근 지지율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약진하는 결과로 나와요. 민주당이 걱정이 많아졌죠. 네.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왔고 하지만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 저렇게 네네. 반발하는 거 보니까 네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네. 자기들한테 좋아질 거면 저렇게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네네. 당장 지금 이 위성 정당이 만들어서 네. 땡땡 한국당이 만들어지면 네. 거긴 당 대표 누가 하죠? 당 대표. 지금 비례 그러니까 정당 지지 기표를 해야 되는데 네. 투표용지에 저 한 뭐 10순위 끝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2, 3순위, 3순위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적어도 기호 5번 안으로 올리겠다. 그럼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네, 그렇죠. 새로운 정당으로 가서 그렇죠. 거기를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최소한 5명 이상의 의원이 가야 되는데 자 불출마할 의원들 많으니까 그들 보내서 원내 정당으로 창당하겠다 이거예요. 네. 황교안 대표는 어느 당의 대표인가요? 자유한국당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역구로 나오실까요? 지역구. 자유한국당은 다 지역구인데. 예. 지역구. 비례 순번을 받으시려면 이게 위성정당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비례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낼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은 몰아달라고 하기가 어렵죠. 아, 그러네.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면 그 순간 유권자들이 강성 지지층도 헷갈립니다. 만약 3번에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2번 찍나 3번 찍나 정당 투표 어디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혼선이 많을 거라고 봐요. 기호 5번 안에 못 들거나 기호 10번 밖으로 밀려나면 위성정당이 상당히 좀 혼탁해지고 이게 고생해서 신당을 급조했는데 의도한 대로 안 나오면 이 언론에 계속 나왔던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국당이 가장 최고로 그야말로 표 찍는 유권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네. 그래 정당 지지는 이 새로운 위성정당 지역구는 무조건 우리 한국당 의원 이 경우가 쫙 분산되는 경우인데 표를 찍는 유권자들이 네. 표 찍는 기계냐고요. 그렇죠. 이분들도 전략적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번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에요. 지금 한국당이. 안 해본 길을 막 스스로 가고 있잖아요. 실험 총선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 저는 뭐 그래서 저 의석을 많이 얻어서 다시 합당하시면 그것도 그들의 노력의 결과고 만약에 또 잘 안 되면 이게 우리 뜻처럼 안 되는구나. 이 시행착오를 받아들이셔야 될 거고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또 민주당에서도 예컨대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있죠. 뭐 특정 정치 지도자를 정말 무상시하는 이런 집단이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 이러면서 위성정당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분당이죠. 분당이죠.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해서 생긴 거였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나가서 분당을 해서
그때 총선 때는 약진했어요. 네. 제3당이 돼서 캐스팅 보트가 됐는데 스스로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관성의 법칙일까요? 한번 쪼개고 나온 정당이 네. 지금 계속 쪼개져서 민주평화당도 대한신당과 쪼개졌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바른정당과 미래계가 국민의당에서 나와서 다시 합당을 하고 계속 복잡한 양상을 보는데 이 안에는 국민의 뜻은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합집산이었다. 빅텐트로 나왔는데 네. 보수대 통합도 안 되죠. 중도 빅텐트 제3지대 정당도 등장 안 하죠. 저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빅텐트로는. 참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4년간 받고 이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이번엔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걸 봐야 될 상황이죠. 아주 우주적인 총선 아니겠습니까? 위성정당. 네. 근데 그 결과는 정당의 계산대로 나오지 않는다.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선거가 있다면은 네. 이 위성정당의 위력이 상당할 텐데 네.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지난 맞습니다. 뒤까지 네. 4개월 동안 저건 꼼수다. 네. 저렇게 하면은 민의가 왜곡된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서게 된다면은 꼼수 쓴 정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예. 전 예. 이미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층 정말 무조건 한국당 이런 네. 분들만 위성정당에 반응을 하실 텐데 문제는 그게 지금 지지율 30% 내외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하긴 어렵다. 환멸을 느끼고 떠나가는 분도 계실 수 있다.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월요일에 나오는 박시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네네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컨설턴트죠. 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비례한국당 네. 위성정당을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네. 당장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네. 그리고 기독자유당 같은 네. 이 보수 표를 나름대로 얻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네.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찍고 비례는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정당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표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이런 다른 보수 정당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보수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네네. 그래서 선거 전에 별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미 분열돼 있고 보수 진영 내에서 정말 이 정해진 표를 서로 뺏어가기 위해서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제로섬 게임을 벌이면서 이전 투구가 발생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예.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들은 환멸을 느끼게 된다. 무엇을 위한 위성정당인가. 그래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린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유권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왜 한다. 위성정당 왜 만들죠? 그럼 우리 의석이 많아져야 되니까. 한국당 의석이 왜 많아져야 되죠? 그래야 다수당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108석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처음에 이번 총선 때는 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네네. 의석 차이 거의 없었습니다. 1, 2당을 다투긴 했지만 네. 근데 지금 왜 저 의석이 다 사라졌으며 108석이면 제1야당이고 이 의석수로 제2당인데 왜 반대만 하다가 오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음 회기에서 이 다음 국회에서는 의석이 뭐 한 140석, 150석 되면 한국당이 뭘 할 건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전과 컨텐츠는 보여주지 않고 지금 의석 셈법, 계산만 보여주고 있다. 네. 아주 새로운 계산법인데 이건 좀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계산법.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자꾸 보여지고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계산법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할 거 많잖아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연말에. 자, 그건 또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내년에. 새해. 자, 내일 당상 총선이 있게 된다면은 새로운 선거룰에 의해서 한번. 새로운 선거룰에 의해서 이 민주당은요 좀 깎입니다. 이 희생은 각오해야 돼요. 120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자 위성정당을 띄운 이 비례정당과 본당 두 개가 나중에 합쳐지면 지금 한국당 약진합니다. 93석들입니다. 93석. 네, 성공적이죠. 그리고 저기 비례한국당 나옵니까? 나온다는 전제죠. 아니 왜냐하면 공언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자유한국당 더하기 비례한국당입니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126석인가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막 나왔는데 최대치고요. 플러스가 있어요. 준연동형에서 뺏어갈 수 있는 표가 있는데 저는 무엇을 읽느냐 하면 지지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잃게 될 것이다. 빠져나가는 표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있다.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요. 최영일 평론가 말씀 잘 들었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이도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운전자 여러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